되겠습니다. 자, 우리 생활 속에 어떤 방사선을 지금 맡고 계시는지 이제 앞으로 불안에 떠시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 우선 지금 생활 도처에 사실 방사선이 있는데 심지어는 어디까지 있느냐 하면 사람 몸에서도 이 포타슘이라는 그런 물질이 있어가지고 방사선을 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 말씀을 드렸더니 아유 오늘 이제 부부간에라도 한침 됐으면 안 되겠다. 애들 형제라도 다 각방 재워야 되겠다. 진짜 이렇게 붙어 계시면 뭐 정은 좋아지시겠지만 방사선은 아주 극미량입니다. 극미량이지만 많이 맞으시는 거고요. 그게 무서워서 떨어지다 보면 또 이 부부간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딜레마에 빠지시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럴 정도로 우리 생활 모든 것에 아무튼 방사선이라는 게 존재한다. 근데 병원에 가서 맞는 거 말고 또 이번처럼 어떤 사고가 나가지고 안 맞아도 될 거 맞는 거 말고 그냥 생활 중에 맞는 거의 평균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단위가 미리시버트라는 요거는 이제 아까 베크레는 방사능의 단위였고 미리시버트라는 거는 방사선을 얼마나 맞았냐면 선량의 단위인데 그냥 외워두십시오. 일단 3.08 미리시버트를 맞습니다. 여러 부분으로부터. 근데 국가별로 다른 게 우리보다 훨씬 작은 네덜란드나 뭐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좀 작고요. 여기 보시면 핀란드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의 한 3배, 2배 반 내지 3배를 맞아요. 지금 우리가 농도 중에 뭐 얼마의 방사선이 있습니다라는 건 어느 정도냐 하면 여기에 요 한 칸에 수만 분의 1 단위를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나라별로도 벌써 이런 몇 칸의 차이가 나는 걸 보면 우리가 이렇게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지역별로는 여기가 지금 8 정도 됐습니다만 여기 250 미리시버트가 됐죠. 이란의 람사르 같은 데는 이렇게 엄청난 진짜 고방사능지 됩니다만은 여기도 장수하실 건 다 하시고요. 특별히 뭐 병도 나시는 거 아니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겁니다. 한국인의 어떤 평균 방사선 3.08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제일 많이 오는 게 이런 실내에 다 있죠. 라돈이라는 거 많이 말씀드리셨죠. 애들 학교에도 많이 나오고 지하 콘크리트 건물 이런 데 많습니다만 이 라돈에서 맞는 게 제일 포션이 큽니다. 그 다음이 땅에서 맞는 겁니다. 아까 뭐 제주도가 제일 낮고 우리나라 옥천대라고 그러는 데 보면 저품이지만 우라늄 같은 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저 강원도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런 데는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지각 방사선에서 받는 게 그 다음에 한 33%쯤 되고 음식물에서 받는 게 꽤 많습니다. 음식물에서 여러 가지. 그리고 이 우주선에서 오는 거. 여러분들 해외여행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하시죠. 근데 우리가 비행기 타고 한 유럽 정도 다녀오면요. 유럽 2번 이게 지금 엑스레이 한 장 찍으시는 거에 한 60% 정도, 70% 정도를 이 유럽 한번 다녀오시면 내가 피폭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생활 중에 항상 모든 곳에 이 방사선이라는 게 있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 내가 이 피폭을 당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걸 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기준을요 100이라는 숫자를 좀 미리시버트 단위로 100이라는 숫자를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이건 뭐냐 하면 100mSv 정도를 제가 이렇게 한 번에 맞으면 병원에 가서 내가 방사선을 좀 많이 쬐었는데 검사를 한번 해봐달라 그럴 때 의사들이 임상학적으로 확인을 해낼 수 있는 한계 다 하는 건 아닙니다. 확인을 해낼 수 있는 한계가 100mSv 정도는 맞아야 그래도 옛날 뭐 코미디언 나와서 어느 정도는 돼야 뭐라고 한다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명암을 낼 수 있는 정도고요. 500mSv 정도를 맞으면은 이 백혈구나 이런 그 림프구 숫자가 잠시 줄었다가 또 다시 이제 정상으로 정상 생활로 가면 정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정도. 1000 정도가 돼야 급성 영양이 이렇게 발현하게 된다. 그런 하한치고요. 암 치료 같은 경우로는 하루에 6만 mSv 정도를 해당 부위에 조사를 합니다만은 이 정도가 돼야 이제 치료가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 밑으로는 어떠냐? 밑으로는 이 방사선 물질을 다루는 작업자들이 있습니다. 원전에서 뭐 일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원전 내부입니다. 또 원전이 아니더라도요. 비파괴 검사라든가 요즘 뭐 반도체를 만들어도 아무튼 이 방사선 동위원소를 다 씁니다만은 그런 병원에서 엑스레이 만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한도가 얼마냐 하면 법적으로 20mS를 1년에 매일 재는 걸 갖다가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다 더해가지고 1년에 20mS를 넘지 못하게 해요. 근데 어느 한 해에는 50mS까지 받을 수 있는데 5년 동안은 100mS를 넘지 마라. 그래서 어느 한 해에 50을 맞으면 나머지 4년 동안에 50 맞을 때까지만 일을 할 수 있고 그 숫자가 넘어가면은 그분은 월급은 줘도 업무에서는 뺍니다. 그러니까 방사선 맞는 일은 안 시키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게 평균적으로 20mS입니다. CT나 그 PET 요즘 뭐 암 검사한다고 많이 맞으시잖아요. 많이 찍으시는데 그럴 때가 한 10mS 정도 꽤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병원 의료용 이런 거 관리를 여기도 저희한테 허가 대상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신경을 좀 써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 방사능이 3.08, 세계 평균이 2.5입니다. 그래서 세계 평균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더 받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인에 대해서 연간 선량 한도는 1mS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저 위에 숫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가능하면 맞지 말라. 그래서 요거는 자연 방사능에서 맞는 거 말고 의료용으로 맞는 거 별개로 하고 이번처럼 불의의 사고나 어떤 그런 실수로 인해서 피폭당하는 거는 1이라는 숫자를 넘지 말아라. 그래서 이게 허용치라고 1이 넘으면 그냥 다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지만 이거는 이제 일반인들이 차게 맞게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관리하고 권고하는 그런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즘 엑스레이 기계들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일률적이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엑스레이 한 번 찍을 때 0.1mS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요즘 신문에 나오는 숫자들이 어떤 근거로 움직이는 건지 하는 거를 아마 이렇게 이제 감을 얼마 그러면 그거 어디에 해당되는 거구나 이걸 한번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오늘 그냥 100 정도만 기억을 해놓으셔도 100 정도면 의사가 실력적으로 의사는 알아내고 실력적 떨어지고 못 알아내는 정도나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난 다음에 뭐 한국 정부가 늑장 대처를 했다, 뭐 논다, 뭐 아무것도 모른다, 무식하다 별의별 지금 욕을 제가 다 먹고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을 했는지 좀 여기서 좀 제가 하소연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면 원전은 국내 원전에 대한 지금 안전 점검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 또는 전 세계에 지금 운전되고 있는 원전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나라의 규제 요건, 안전 기준을 일단은 다 만족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규제기관들이 심사를 하고 또 건설되는 과정에 검사를 하고 해가지고 승인을 해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는 다 만족을 시키는데 문제는 이번에 일본에 보니까 우리가 온다고 가정했던 지진보다 또 가정했던 쓰나미보다 더 큰 자연재해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요즘 뭐 기후변화 시대고 참 뭐 이 지구라는 건 아직 인류가 완전히 극복을 못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 설계 기준보다 몇 배가 넘는 게 올 경우에 우리나라 원전은 어떠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나라 운전 중인 원전 21개를 지금 안전점검을 아주 세밀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하고 나면 아마 옛날 같으면은 법적으로 안 해도 될 조치들을 막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저는 뭐 잠수함 프로젝트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아마 이 지상에서 상당 부분 높이까지 따져봐야 되겠지만 계산을 하면 쓰나미가 안 올라오는 거로 돼 있지만 온다고 가정을 하고 이 밑에 한 뭐 2, 3층 정도 높이에는 모든 출입물을 완전 그 잠수함 문처럼 방수되는 문으로 만들어라. 뭐 이런 요건도 이제 부과를 할 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안전성을 대폭 높이기 위한 또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취약한 게 어떤 거냐 그거를 지금 따져보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일본에 보니까 뭐 이 사고 대응 체계가 진짜 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저는 뭐 더 심한 말을 좀 하고 싶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떠냐 뭐 이런 부분들 또 취약한 설비 뭐 이 제도비 절차 같은 거는 이제 원자력 안전을 다루는 기관을 뭐 지금은 교과부 장관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독립 원자력 안전위원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다른 데 영향받지 않고 원자력 안전만을 챙길 수 있는 뭐 이런 기구를 만든다든지 이런 일들을 지금 이제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고요. 오늘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 안 올리겠습니다. 관심이 있는 이 환경 방사능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막아가고 있느냐 이건데요.
저희들이 어떤 장비를 가지고 있느냐면 전국토 환경방사능 감시가 저희 기관의 기본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일단 똑같은 거니까 북한의 핵실험을 탐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치 운영을 하는 겁니다만은 방사선 제논이라는 물질이 핵실험을 하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가스로 나오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좋은데 그저 지하 핵실험을 한다 그러면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저 북한 함경도 쪽에서 탁구공만한 방사선 물질이 나와서 탁 대기 중에 퍼졌다. 그거를 여기 지금 저 거진에 있습니다만은 거진에 있는 핵실험 탐지 측정소에서 이게 제논이라는 가스가 나왔다. 생성 비를 보면 이게 핵실험에서 나온 거구나. 발전소에서 나온 거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 그걸 탐지하는 시설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대전에 중앙 측정소가 있고 12개 지방 측정소 여기는 이제 정밀 조사를 하는 데고요. 그 나머지 제가 이제 4월 1일 날 독도에 가서 독도는 우리 땅이다 그러면서 장관님하고 같이 가서 독도에도 이 환경 감시기를 방사선 감시기를 하나 설치하고 왔습니다만은 전국 71개소에 이런 그 환경 방사선 감시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 이 내용들이요. 여기 지금 이어넷이라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도 실시간 내가 사는 동네가 뭐 예를 들어서 부산인데 부산의 지금 환경 방사능 주기가 어떠냐, 대전에 어떠냐, 서울에 어떠냐 이거를 전국 70군데 거를 실시간으로 다 보실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편하게 해드리려고 이걸 요새 스마트폰 앱이라고 그러죠. 거기서도 보실 수 있게 이제 이렇게 저희가 만든 것도 있고 또 시중에서 막 자기네들이 만들어가지고 쓰는 것도 있는데 편하겠죠. 이런 홈페이지 안 들어가고. 근데 이번에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무 접속자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앱이 다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들어가면 멀쩡히 볼 수 있는데 앱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무슨 유언비어가 돌았냐면 킨스에서 윤초로가 이걸 의도적으로 블락을 시켰다. 이게 뭐 올라가니까 국민들이 알면 큰일 나니까 모르게 한다고 블락을 시켰다. 이런 소문이 이럴 수 있습니까? 홈페이지에서 엄연히 실시간 지금 중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앱이 안 터질 때는 그냥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평상시에 아까 말씀드린 그 전국도 환경방사능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3월 11일 날 사고가 나자마자 정밀 분석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전국 70개소를 15분 간격으로 측정한 데이터가 이렇게 올라옵니다만은 이걸 5분 간격으로 줄이고 더 급박한 상황이 되면 저희가 2분 간격으로 줄입니다. 그래서 2분 간격마다 이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요. 이 대기 부유진, 대기 중에 이 공기 중에 방사선 물질의 조사를 월 1회 하던 거를 주 1회로 일단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번 제가 시뮬레이션 한 걸 보여드리겠지만 기류 분석을 계속 하는 겁니다.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바람이 어떤지 기상 데이터 다 받아가지고 거기서 방사선 물질이 나오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흐르겠는가 이거를 실시간 분석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핵물질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다 이거를 확인하는 순간에 줄입니다. 그래서 검사 주기를 단축하고요. 또 대기 부유지 같은 매일 하고 있고 수돗물 같은 거를 추가해서 주 2회 저희가 전국에 한 500여 개 그 정수장이 있는데 그 중에 23개 정수장 개수는 작습니다만은 사용하는 인구수로 하면 한 50%에 해당하는 우리 인구가 사용하는 그 수돗물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해서 주 2회 이제 발표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만일에 이게 어떤 그 방사선 농도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를 더 줄이고 대상도 더 막 확대를 하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환경 감시를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물샐 틈 없이 하고 있는데 이때부터 발표를 했더니 이때는 다 노은 줄 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고 후에 2주일 동안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나 사고 후에 2주일 동안 저희는 이미 밤새면서 체력이 고갈이 돼가고 있는 도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다 되고 있다는 걸 한번 마음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해양 방사능 감시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본래 평상시에는 1년에 2번만 했습니다. 기본적인 데이터를 모으는 차원에서 핵실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공기 중에도 있고 바닷물에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만은 방사성 요오드나 세슘이나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평상시에 데이터를 축적을 해놔야 이런 사고로 변화가 있을 때 변화가 있나 없나 또 그 변화 있는 건 어디서 왔나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해양에도 이런 포인트를 해서
저희는 배가 없기 때문에 수상과학원이나 이런 데 배를 빌려가지고 나가서 이제 시료를 떠서 그래서 이거 사고 직후에는 3월 달에 전국 그 23개 지점에 대해서 특별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매달 월 2회씩이라면 굉장히 이제 힘든 그런 일정입니다만 매달 이 해양 방사능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이미 가동을 해서 이거는 뭐 지금 국민들이 제일 불안해하시는 부분이죠. 먹거리하고 직결되고 조금 지나면 수영해도 되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 벌써 선급한 분들 계셔서 바닷물에 대한 거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